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11월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역시나 3대 지수 일제히 올랐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미증시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 기록적인 강세를 보여온 뉴욕 증시, 사실 11월 상승률은 올 들어서 월간 상승률은 더 최고였다고 합니다. 네. 자, 12월에도 그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되는데요. 이번 주는 주요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 주말에 나타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또 민간 고용 보고서, 구인 이직 보고서 등 여러 가지 고용 시장을 갖다 살필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또 이 고용 지표 그리고 12월 FOMC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 주목하면서 나가야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11월 마지막 거래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2,500선 방어가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으로 인한 불안과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들 이탈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는 산타 랠리가 좀 물 건너간 모습이죠. 네,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양상이죠. 네, 오늘 업종 돋보기에서는 최근 어려운 국내 증시 속에서도 강세를 보이면서 주목받고 있는 엔터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자유롭고 또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에 주목하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 조기 폐장한 뉴욕 증시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거래량이 평소보다 적었지만 기술주들이 흐름을 주도했는데요. 한 달 성적만 보면 뉴욕 증시에는 산타가 미리 온 듯합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42%, S&P 500은 0.56% 올랐고 또 다우지수 같은 경우 지난 20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입니다. 장중에 4만 5천 선을 돌파하는 등 저력도 보여줬고요. 이어서 나스닥도 0.83% 넘게 뛰면서 11일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 기록 돌파를 코앞에 뒀습니다. 그간 상승폭이 컸던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0.35% 오르면서 4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3대 지수는 주간 단위로도 모두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다우가 1.4%, S&P 500과 나스닥이 각각 1.1%씩 상승했는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간으로 더 넓혀서 보면 다우는 무려 한 달 동안 7.5% 올랐고 S&P 500도 5%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은 11월에 연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나스닥도 한 달 동안에 6% 넘게 올랐습니다. 주요 종목들 흐름도 보시면 대형 기술주들이 이를 주도한 점 알 수 있는데요. M7 종목들 중에서 주말 사이에는 알파벳만 빼고 모두 올랐습니다. 애플도 1%대 상승했고 엔비디아는 2.1% 오르면서 간만에 반도체 진영이 마이크론 제외하고 대체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이 흐름에 이어서 0.9%대 상승했고요. 테슬라도 3.69%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참고로 테슬라 주가는 월간 기준으로 30% 이상 뛰었다고 하네요. 최근 뉴욕 증시에서 감지된 변화의 흐름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상반기에 시장을 끌어왔던 AI 대장주, IT 대형주들 사이에서 이 트럼프 당선이 확선된 뒤로 그 우선순위가 찐 수혜주들에 의해서 조금씩 밀리면서 자금이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앞서 월간 수익률만 보더라도 나스닥보다 다우지수가 훨씬 성적이 좋았죠. 그러던 중에 반도체 섹터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 바로 이겁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중국 반도체 관련 추가 수출 규제가 곧 발표 예정인데 규제 수준이 저희가 앞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완화될 것이다라는 뉴스 때문입니다. 덕분에 엔비디아가 2% 넘게 오르고 램 리서치는 3.2% 이상 오르는 등 반도체 쪽 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또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도 있었습니다.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월마트나 타겟, 코스트코 같은 대형 소매 기업들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줬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에 약 108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대선 이후 트럼프 랠리에서 연말 산타 랠리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투자 심리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 벌써 27% 이상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가 11월까지 연간 20% 이상 올랐던 해외 지수는 76% 높은 확률로 12월에도 이어서 상승을 했는데요. 즉 주가가 이 정도로 좋은 연간 수익률을 기록하고 12월에는 갑자기 고꾸라지는 일 같은 건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월가에서는 S&P 500 지수가 올해 연말 6,000선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해준다면 내년에도 아마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 것도 시장엔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10년물 4.45%로 전거래일 대비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2년물은 4.16%대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국채 수익률의 경우 스콧 베센트가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 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 지표 역할도 겸하고 있는 비트코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97,000달러대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약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숨가쁘게 올라오다가 최근 조정 이후에 방향성을 좀 탐색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달 안에 10만 달러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관전 포인트는 짚어주신 것처럼 미국의 고용 지표겠죠. 이번 고용 지표들을 확인하고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 제조업 PMI 지표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트럼프 시즌2 실세로 떠오른 머스크 입김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오픈 AI를 저격하고 나섰는데요. 회사의 영리법인 전환을 중단시켜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머스크는 오픈 AI가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사실상 합병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굳혀나가고 있다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다른 AI 회사들의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자신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와 같은 경쟁자를 제거하려 한다. 이 같은 행위를 막아달라 요청했습니다. 머스크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4차례 오픈 AI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였습니다. 최근에는 회사의 영리 행위를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소송 대상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소장을 법원에 다시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픈 AI 측은 근거 없는 불평을 제어하려고 한 머스크의 4번째 시도는 여전히 전적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독일 폭스바겐이 결국 파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구조조정 방안을 두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인데요. 강경한 입장의 노조 측은 현지 시간 2일 독일 전역에서 경고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면서 필요하다면 회사 역사상 가장 힘든 단체 교섭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경고 파업은 노사 교섭 도중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노조가 보통 수시간 동안 벌이는 단기간의 쟁의 행위지만 양측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질 않아 본격적인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폭스바겐은 공장 폐쇄와 더불어 30년 전부터 유지해온 고용안전 협약도 파기하며 정리해고 가능성을 열어뒀고 임금 일괄 삭감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독일 내 공장 10곳 중 최소 3곳을 폐쇄하고 직원 임금을 10% 삭감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 반면 노조 측은 2년에 걸쳐 임금을 5.1% 올릴 때 미래기금을 조성해 인상분을 반납하겠다고 제안한과 동시에 대신 공장 폐쇄와 그에 따른 인력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경영진도 급여를 일부 반납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오는 9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이 전례 없는 총파업 사태를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죠. 대만 TSMC 수장 모리스 창이 과거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게 자신의 후임으로 회사를 이끌어달라 제안한 적이 있다는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약 10년 전 후임 CEO를 물색하면서 젠슨 황이 적임자라고 판단해 자리를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이미 엔비디아 키우기에 몰두하고 있던 젠슨 황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이를 거절했고 이후에도 다시 제안해봤지만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회고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무르는 두 기업을 만든 모리스 창과 젠슨 황, 부자지간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과거 작은 스타트업이었던 엔비디아가 생산처를 찾지 못해 고심할 때 손을 내밀어준 것도 모리스 창이었고 젠슨 황 CEO 역시 공개석상에서 모리스 창은 아버지와 같고 TSMC가 없었다면 엔비디아는 존재하지 못했다 말할 정도로 30년간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각에선 엔비디아와 TSMC의 불화설이 돌기도 하면서 이 TSMC 자리를 삼성을 비롯한 다른 파운드리가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반짝하기도 했는데 젠슨 황과 모리스 창 여전히 빈틈없는 견고한 브로맨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배터리 업계의 희망으로도 불렸던 노스볼트가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 독식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글로벌 1위 중국 CATL은 최근 노스볼트가 재정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며 라이선싱 모델 협력 논의를 비롯해 투자를 중단했음을 시사했는데요. 나름 덩치를 키웠던 노스볼트마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자 기초 체력을 다지지 못한 업체들이 점점 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만 놓고 봐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중국 CATL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2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고 SK온이 11%, 파나소닉과 삼성 SDI가 각각 9%대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상위 10곳 중 빅5를 제한 나머지 기업들의 점유율은 모두 5%가 채 되질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확실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고객사로 갖지 못한 중소규모의 중국과 유럽 배터리 기업들의 연쇄적인 자금난이 예상된다며 이미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한 한국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배터리 빅5 체제가 공고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넘게 급락했는데요. 특히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양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국내 반도체주가 고전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제재안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칩에 대한 제재 조치도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고대역폭 메모리칩 제조업체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 역시 현재 중국에서 주로 사들이고 있는 2세대 HBM2와 3세대 HBM2E는 대부분 삼성전자, 일부는 SK하이닉스에서 생산된 칩이라면서 만약 수출 제한이 걸리면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 YC캠이 6.59%, PSK홀딩스가 3.35% 떨어졌고요. 한미반도체가 2.99%,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34%, 0.74%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자 히토류주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히토류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최근 1년간 미국에 맞대응하기 위해 히토류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8일에도 중국 방산 기업이 브라질에 위치한 히토류 기업을 약 4,750억 원에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는 중국의 자원 생산 체인을 다각화시켜 히토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경쟁에 결국 국내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뛰어올랐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삼화전자가 7.05%, 대원화성이 6.27% 뛰었고요. 이지가 1.71%, 또 세노톡과 현대 BNG스텔이 각각 0.57%, 0.33%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머스크 관련 사업들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스페이스X에게 티모바일 일부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업체에 대한 규제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스페이스X와 티모바일은 2022년부터 위성 인터넷 기반 이동통신 협업을 추진해왔지만 FCC 규제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또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를 이끌게 되면서 2년간 막혀있던 규제가 뚫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내 티모바일 사용자들이 스타링크 기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음영 지역에서도 전화 및 데이터 연결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스페이스X 관련주도 들썩였습니다. LK 삼양은 스페이스X에 탑재될 렌즈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26.64% 올랐고요. 스페이스X의 지분을 보유한 아주 알비토이자가 7.87%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나노팀이 12.64%, HBM이 6%대 뛰어올랐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토큰증권 법제화의 속도를 내면서 관련주들이 주목받았습니다. 28일에 열린 STO 포럼 간담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토큰증권 발행에 대해 허용 여부에 대한 찬반의 문제를 따질 단계는 지났다면서 현재는 제도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연내 STO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미 증권가는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을 맡는 증권사들이 지난해부터 플랫폼 구축 등 신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업계에서는 법제화가 된다면 시장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핑거가 5.36%, 갤럭시와 SM이 4.31% 올랐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3%대, 또 서울 옥션과 K 옥션이 각각 2%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우리 시장은 11월에도 크게 하락하며 결국 코스피와 코스닥이 5개월 연속 나란히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에는 정말 악재투성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대내외 이슈들이 지수를 압박하면서 코스피 2,500선을 지켜내지 못했는데요. 올해가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과연 이번 달엔 산타가 올까요?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는 국내 증시 복귀하면서 이번 주 일정 함께 정리하시죠. 지난주 금요일 양 지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1.95% 급락해서 2,455선까지 내렸고 코스닥은 2.33%나 크게 떨어지면서 678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양시장 무려 2,000개 종목이 하락한 전방위적인 약세장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반도체 추가 규제안과 국내 경기 부진 우려, 엔화 강세, 중국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무단 진입 등 여러 가지 악재가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가 증권 시장에서 7,483억 원 대거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509억 원 순매수했고요. 개인은 5,882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지만 지수는 속절없이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외국인이 1,088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기관은 103억 원 사자세 기록했고 개인도 1,110억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지수 낙폭은 굉장히 컸습니다. 대형주들이 매우 부진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는 셀트리온과 네이버 제외하고 8개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2.3%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예상되는 미국의 대중반도체 추가 규제안 제재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약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지만 HBM에 대한 제재는 포함될 것이란 분석이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0.7% 밀렸습니다. 그 밖에 LG에너지솔루션이 5%, 삼성바이오로직스와 KB금융, 기아 등이 2% 내외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대형주들은 낙폭이 더 컸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세, 그리고 JYP엔터가 3.5% 상승하며 선방했지만 나머지 8개 종목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알테오젠이 7.4% 밀리면서 약세의 골이 가장 깊었고요. 에코프로 BM도 6.3%, 에코프로가 5.3% 하락하는 등 2차 전지주들도 부진했습니다. 더불어서 HLB와 리가켄바이오, 휴젤 클래시스 모두 3%에서 6%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은 약보합 수준이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90전 내린 1,394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주간 거래 때보다 소폭 올라서 1,396원 수준이었는데요. 한산한 거래 속의 환율은 다시 1,394원 선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오늘 외환 시장 잔잔하게 문을 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우리 시장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접어든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반등하던 증시를 또 밀어버린 악재 속에서 대응 전략 짜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도 트럼프 내각 및 관세 이슈의 상단은 제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 구조조정 임무를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현지 시간 5일 공화당 의회 지도자들과 정부 개혁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인데요. 만약 이때 나오는 새로운 이슈가 있다면 또 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이번 주에 줄줄이 발표되는 만큼 경기와 소비 심리 회복 여부 예의주시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바이오를 비롯해서 여러 업종별 이벤트들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현지 시간 6일과 7일에 미국에서 뇌전증 학회와 혈액 학회가 개최됩니다. 뇌전증 학회에서 SK 라이프 사이언스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타로스 아이바이오와 GPCR 등이 혈액 학회에 참석해서 치료제 일상 결과와 치료법 등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1일부터 5일까지는 북미 영상의학회가 열립니다. 루닛과 뷰노, 뉴로핏, 코어라인 등 세계 최대 영상의학회에서 기술력을 선보이는 만큼 관련주들이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현지 시간 오늘 미국에서 중국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마 규제 완화 관련 공청회도 열립니다. 미중 관련 분쟁 관련해서 히토류주 그리고 마리화나 관련주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징어 게임 시즌2 1회 시사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라스베이거스에서 클라우드와 AI를 활용한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데요. 콘텐츠와 영화, 클라우드 AI 관련주들도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시간 외 거래에서는 STO, 토큰 증권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토큰화를 통한 미국 금융시장 혁신을 추진할 것이란 보도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오늘장까지 관련주들 강한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통상 연말은 훈훈한 분위기지만 우리 시장은 유독 추운 모습인데요. 과연 이번 주는 시장 흐름 변화가 있을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올해도 진짜 이제 한 달 딱 남았네요. 11월 되돌아보면은 미국만 좋았죠. 네. 그러네요. 진짜 미국만 좋으네요. 예. 11월 한 달 동안 이따가 송 대표님 다 한번 점검해 주시겠지만 다우가 6.8% 거의 7%고 나스닥 뭐 6%. 예, 5.3 그런 식인데 우리 코스닥이 저 끝에서 세 번째네요. 그래도 예. 우리 뒤에 또 깔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필리핀하고 러시아는 우리보다 못하네요. 코스닥이 이 와중에 마이너스 6.98 거의 7%인데 마이너스. 아우 이거 뭐 11월 되면 좀 나을까? 뭐 9월에는 10월 되면 좀 나을까? 10월에는 11월 되면 좀 나을까 했는데 뭔가 희망 고문 예. 한 느낌이었어요. 차라리 한번 확 무너지고 빨리 이렇게 V자 반등 나오고 이런 게 좋겠는데 이거 줄줄줄 흘러내리니까 이거 더 이게 괴롭네요. 그러게요. 참. 자 이제 12월은 그래도 한숨 쉬지 말고 네네. 시작해야죠. 네, 바로 모셔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김현준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송 대표님. 네, 네.
저희 머니쇼 정시타임에 항상 주초 월요일을 여시는 송 대표님이 뷰를 한번 확 바꾸십시오. 이제 좋은 일만 남았다로 한번 바꿔보시죠. 사람이 말이 씨가 된다고. 그렇죠. 응? 말이 주는 힘이 있죠. 네. 예. 가만히 보시면 대표님 은근히 올 한 해 조심하라 하셨는데 네. 그 말씀이 맞았거든요. 보니까 네. 국내 증시만큼은. 네. 맞은들 뭐 합니까? 누가 대표님 보고 잘했다 우쭈쭈 합니까? 전부 대표님 욕하지. 아, 저 때문에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송 대표님 탓인 거예요. 트럼프 탓, 송 대표님 탓. 대국민 사과라도 한번 대국민 사과. 이번 주는 주간보다도 월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진짜 11월 한 달이 정말로 좀 생각보다 되게 짧게 휙 지난 것 같은데 휙 지나- 길었습니다. 예. 네. 이게 뭐 워낙 전 세계적인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미국 대선이 결과를 냈고 네. 그거에 맞춰서 한 달 동안 시장이 울고 웃는 한 달이 지나갔는데요. 정확히 만약에 11월 한 달을 정확히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 하면은 양분화. 네. 다 예. 양분화 갈라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건 그냥 제가 이렇게 쭉 그 이름들을 보다 보니까 미국하고 물리적이나 심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은 한 달 동안 성과가 좋았고 중국과 가까웠던 나라들은 한 달 동안 좀 대체로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가까운 나라는 좀 안 좋았다. 그냥 그러네요. 이렇게 좀 그러네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캐나다 지난주 초만 해도 뭐 트럼프 되자마자 캐나다하고 멕시코 관세 25% 때린다 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내면서 캐나다가 한 달 동안 전 세계 1등을 했고요. 사실 예. 성과가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당연히 미국 이제 S&P 5가 나스닥 백이 좋고 뭐 싱가포르 중간에 있긴 하지만 호주나 뭐 영국 뭐 이런 형태로 전반적으로는 북미권이 성과가 상대적으로 좀 좋았다. 미국과 연관된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캐나다는 내년도에 신흥국보다도 오히려 좀 선호되는 시장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캐나다가 성과가 동일 과정과 시총 과정이 다 같이 가면서 상당히 좀 골고루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지난 한 달간 잘 나타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맨 우측에 이제 부진했던 시장을 보시면 홍콩 항생 중국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간에 이탈리아가 살짝 깨있긴 했지만 대만, 일본 다 아시아권이에요. 싹 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입을 거라고 우려되는 그런 주요국들의 주가는 좀 많이 밀렸고 중간에 물론 유럽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걸 잘 버텨낼 거라고 생각한 쪽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은 그래서 결국은 양분됐는데 미국과 가까운데 중국과 가까운 데로 구분이 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연장으로 또 트럼프 당선인이 또 거기 SNS에 올렸지 않습니까? 브릭스 쪽으로. 그래서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뭔가 통화에 달러 패권에 조금 도전하는 기미가 보이면은 아예 뭐 또 부르는 게 값이니까 그분은 네. 100% 때리겠다고 관세를. 네. 이것도 브릭스에 대한 견제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브라질을 포함해서 네. 중국과 브라질과 워낙 미국 트럼프가 나오면서 서로 좀 미국하고 좀 거리가 그 사이에 상대적으로 네, 있었던 네. 그런 신흥국들이 뭉치려고 하는 움직임은 이전부터 있었고 좀 더 그랬죠. 예. 사실은 트럼프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밀어내고 있는 건데 오히려 그래서 당연히 뭉칠 수밖에 없는 네, 건데 네. 또 밀어내면서 너희들끼리 따로따로 놀아 이제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글로벌 자금 흐름 자체가 다 미국 쪽으로 흘러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것도 딱 한 단어 하면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블랙홀. 이게 뭐든지 다 빨아들여서 네.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 이제 블랙홀인데 올해 당연히 미국 시장이 좋았고 미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당연히 웬만하면 주식 자금이 다 글로 몰려 들어갑니다. 근데 특히 지난 한 달이 상당히 강했다. 보시면 미국이 연초 이후에 미국의 주식 자금 유입된 게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10월까지가 3천억 달러였고 예. 11월 한 달만 1천억 달러입니다. 결국은 10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간 거에 30% 넘게가 11월 한 달에 다 쏟아져 들어간 네.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11월이 핫했다. 미국 시장이 특히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았고
어딘가에서 다 헐어냈다는 거죠. 나머지 지역에서 거의 다 헐어냈다. 보시면 유럽, 영국, 신흥국에서 대부분 다 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확실하게 지금 트럼프 입장형 시대를 맞이하면서 미국 예외주의, 미국 나홀로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으로의 자금을 끌어들였고 또 나머지 시장에 대한 자금을 빼는 그런 그 원동력,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들어왔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여전 이 역대급이거든요. 이렇게까지 그러네요. 세게 그러네요. 움직인 적이 없고 네. 사실은 미국을 이미 꽉꽉 채워놓은 상태에서 더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속도가 과연 계속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또한 지난 한 달, 특히 지난주에 많이 나왔다는 걸 투자자들이 꼭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건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 말씀은 놀랍네요. 10월까지 한 3천억 달러가 유입됐는데 11월 한 달에 1천억 달러가 네. 유입됐다. 그럼 11월 달에 진짜 왕창 이제 주식시장으로 미국 주식시장으로 돈이 쏠렸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 쏠리는 와중에 그러면 거래가 체결됐다는 얘기는 그 판 선수들은 누굴까요? 뭐 시장은 거래란 거는 항상 사고 팔고가 예, 돼야 그게 안 매매- 되면은 예, 예. 시장이 안 되니까요. 그 친구들은 많이 먹은 친구들이겠네. 뭐 그러겠죠. 예. 뭐 연초부터 들고 있던 연초부터 들고 예. 있던 해치펀드들은 오히려 저희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해치펀드도 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분명. 그 와중에 예. 네. 네. 아니,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최근에는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떨어지면서 한 지금 4.2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죠. 맞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아까 앞에도 했지만 그 워낙 소위 그 스캇 베센트 네. 그 이후에 좀 많이 좀 밀렸죠. 그런데 그건 사실은 약간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테크니컬리라는 표현을 예, 쓰잖아요. 예. 이게 지난주가 3.5일 거래일 하면서 거래가 되게 얕은 거래였기 때문에 이번 주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 달간 보면 미국의 글로벌 그런 10년물 국채 시장 금리 자체는 다 우하향했다. 다 빠졌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주도적으로 많이 뺀 나라 쪽은 유럽과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도 하느니 예상을 깨고 2회 연속 금리를 낮췄지 않습니까?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독일이 제일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기타 등등 결국은 다 유럽 쪽이 한국과 유럽의 금리가 쭉 내렸고 유일하게 오른 것이 일본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일본은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다 금리가 시장 금리가 내렸다. 그런데 사실은 요거를 한 달 전 들어와 보면 10월 달에 금리가 또 많이 올랐었어요. 사실은 연준이 금리를 9월에 내리고 10월에 오히려 그때부터는 시장 금리가 올랐었거든요. 그것이 워낙 셌기 때문에 일정 부분 되돌림 현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ECB가 비컷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 쪽이 깜짝 지금 유럽 PMI가 지금 수축 국면으로 좀 들어갔거든요. 네. 전체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금리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는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 금리는 상승, 하락 변동성이 좀 더 커지는 그런 시장으로 앞으로 좀 열릴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요 말씀난 김에 지난주 우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다소 전격적이라고 평가받지 않습니까? 예, 예. 시장 예상은 다들 동결로 한 번 더 가겠거니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오히려 더 이제 우리 증시가 더 하락폭이 커진 걸 보니까 아니 대표님 왜 예전에 그런 비유 있었잖아요. 한참 된 얘기입니다만 그 어떤 차는 비싼 차, 기름 많이 먹는 차는 뒤에 그 배기구로 500원짜리 동전 줄줄줄 흘리면서 가는 반면에 그때 티코 경차 나왔을 때 이거는 휘발유 냄새만 맡고도 부산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냄새 맡고 부산까지 예. 가요. 그런데 다른 데는 금리 인하 냄새만 맡고도 기대감으로만 갖고도 몇 달을 올랐습니까? 네. 우리는 기대도 안 했던 금리 인하를 해줬는데도 이래요. 이 차이는 뭡니까? 환이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환? 환율에 대한 우려가 좀 더 크지 않는가 전 개인적으로 싶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실은 그 IMF가 지난주에 했고 들어와서 이번에 한국도 그랬지만 내년에 대한 올해도 그렇지만 올해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낮췄지만 지금 몇 달 남았다고 네네. 낮췄고 내년도를 또 낮췄거든요. 이게 지금 그 내년도가 지금 IMF는 올해를 2.5에서 2.2로 낮췄고
내년도는 2%로 그러니까 올해보다 더 낮게 낮췄거든요. 내년이 1.9인가? 그건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한은에서는 네, 네, IMF보다 네, 더 네. 낮췄고 그래야만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또 명분도 되긴 명분. 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이 내년도까지도 이게 그 뭐랄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원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게 나온다는 거는 지금 경기가 정말 안 좋다라는 걸 이제 스스로 어찌 보면 한국은행이 이제 자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실은 아까 말대로 좀 시장에는 악재로 반영된 거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환 말씀 주셨으니까 미국 달러 지금 뭐 계속해서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황 좀 체크를 해보죠. 예. 예. 지난 한 달간 뭐 사실은 강달러가 예. 지속됐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지난주는 그래도 달러 강세가 조금은 완화는 됐습니다. 달러 지수가 좀 낮춰지긴 했는데 예. 어쨌든 한 달간 달러 지수는 1.7% 올랐고 우리 원화는 약세인 거죠. 이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6% 올라가면서 그나마 달러 지수 올라가는 것보다는 덜했지만 여전히 좀 많이 올랐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유일하게 결국은 맨 왼쪽에 보시면은 일본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면서 미국과의 그러한 금리 차를 좁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나라들은 미국이 금리가 한 달 동안 떨어지긴 했지만 나머지 나라들은 더 많이 떨어져서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더 많이 시장 금리가 빠지면서 환율 약세 결국은 강달러 현상의 피해 일종의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는 환율 자체가 결국은 미국에 여전히 좋은 우호적이고 나머지 나라의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 지속됐고 그것이 결국은 지난 한 달간 아까 봤던 미국으로의 주식 자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 그 원인 제공 중에 하나도 강달러 현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저 제일 오른쪽에 브라질 헤알이 좀 심각하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게 1년 전만 해도 4.9, 1달러당 4.9 헤알이던 게 지금 이게 6헤알까지 왔다는 얘기는 4.9를 5라 보더라도 520. 뭐야 이게 20%가 환율이 올라버렸네. 네. 뭐 절하율도 그 비슷하게 나왔다고 본다면은 그럼 브라질 국채 이거 1년 사이에 금리차 이상으로 환해서 더 터졌겠는데,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막 자꾸 러시아하고 비교하겠는데 네, 러시아는 네. 투자 대상국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지금은. 그래서 네. 러시아 빼고 신흥국 내에서 우리하고 비교할 만한 데가 브라질, 멕시코, 우리나라인데 네. 제가 요 세 개를 왜 꼽아봤냐면 예. 전 세계적으로 그 국가들을 쫙 나래비를 세워보면은 제일 꼴찌가 브라질이고요 올해. 네. 그 바로 위에 멕시코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 저 밑에서 꼴찌 수준에서 그러니까 전교 꼴찌 1, 2, 3등 뽑으라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올해 이제 그 정부가 이양되면서 좀 더 뭐랄까 그 좌파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멕시코도 이제 워낙 때리기도 했지만 멕시코도 좀 비슷한 그러한 경향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두 나라 자체가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걱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안 그렇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은 두 나라는 그럴만했다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동급으로 놓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들이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주 송 대표님 웃으면서 욕을 하시네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국민 사과가 해결될 건 아니라서요. 아니 그러면 저기 우리는 뭐 이따가 개장하고 나서라도 살펴보고 지금 뉴욕에서 약간 지금 업종별 약간 뭐랄까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던데. 아니, 네. 최근에 소형주들 움직임이 글쎄.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도 뭐 봤습니다. 한 달 동안 보면은 초소형주, 소형주. 네.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이게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좋았다. 그래서 마이크로캡이 한 달 동안 12% 올랐고요. 왼쪽에 보시면. 그다음에 소형주 600이 가고 소형주 2000 보시면 거의 같은 수준으로 11% 죄송합니다.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형주가 그보다는 오르긴 했지만 좀 덜 올랐는데 동일 가중이 그나마 시가총액 가중보다 낮다. 결국은 좀 매기가 좀 소위 말하는 이제 확산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전제는 금리가 좀 내려왔고 첫 번째로는 금리가 내려온 거에 최대의 수혜는 소형주인데 네. 왜냐하면 소형주들은 기본적으로 빚내 갖고 장사를 많이 합니다. 예. 초대형주들은 당연히 지금 캐시가 남아도는 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의식가 없는데 소형주들은 금리가 낮아지면 부채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수혜 그다음에 그 내수를 확장시킬 거란 기대감, 리쇼어링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트럼프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같이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소형주가 확실하게 그 트럼프 2.0 시대에 수혜가 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11월 한 달 동안 확실하게 그 아웃퍼폼하게 된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지난주에 그 PC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됐잖아요. 네. 지금 10월달 PC하고 근원 PC 이제 보게 되면은 사실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는데 네. 이게 전월 대비로는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아까 이제 초소형주, 소형주의 아웃퍼폼이 금리가 떨어진 거에 대한 예. 거.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가 쭉 떨어지지 않겠냐. 왜냐하면 연준은 금리를 앞으로 내릴 거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거죠. 이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소위 연준이 제일 많이 쳐다보는 게 PC, CPI보다는 그렇죠. 예. PC인데 PC 중에서도 근원 PC, 네. 근원 PC 안에서도 슈퍼코어 PC, 결국은 서비스 근원 PC 중에 주택을 뺀 거. 주거비까지 예, 뺐다. 완전히 네, 뺀 거. 네. 거의 임금에 가까운. 네네. 그런 걸 보면 사실은 PC 물가가 그러니까 슈퍼코어 PC 물가가 5월을 바닥으로 월별로 계속 지금 전월비 많이 전년 올라왔습니다. 동월 대비로 계속 예, 올라오고 있죠. 계속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이 0.36이 나왔거든요. 네. 0.36이면 이거를 연유로 하면은 거의 5%에 가깝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러네요. 높은 수준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비를 뺐음에도. 예,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준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이 걱정을 좀 잠재울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첫 번째로 중요하고 사실은 이것이 결국은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못 낮추면 아까 봤던 소형주 랠리가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 아,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소형주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너무 세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안 좋은데 앞으로 되게 좋을 거다. 예. 그래서 이제 9번 차트를 좀 열어봐 주시면 이게 뭐냐면 지금 대형주는 당연히 지금 이제까지 좋았습니다. 좋았죠. 예, 특히 M7이 좋았고 예. 그다음에 M7을 제한 493개를 다 포함해도 어쨌든 플러스를 잘 내고 있었는데 이것이 예. 내년 내후년으로 쭉 올라갈 거다. 15%뭐 28% 워낙 좀 공격적이긴 한데 문제는 저 밑에 중형주는 올해 마이너스 3% 역성장합니다. 소형주는 더 심하게 마이너스 11% 역성장이거든요. 근데 내년에 금리가 빠르게 내려간다는 대전제 하에 지금 소형주는 내년에 거의 26%, 그다음에 그 후년에는 46% 이익 성장한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익 성장을 높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전망치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지금에 네, 비해서 이렇게 네, 올라간다는 네,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모든 것이 결국은 연준 파월의 손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파월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잡혀 있는데 파월은 누굴 따라가냐? 아까 봤던 PC 같은 걸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시장의 기대는 앞으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서 소형주들이 수혜를 많이 볼 거다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내년도 금리 전망이 그렇게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계속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주식시장이 보는 거하고 채권시장이 보는 뷰가 많이 달라서 네. 적어도 소형주 랠리의 근거가 되는 엄청난 이익 개선폭 이것이 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그걸 염두에 두면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 해외 미국 투자하면서 소형주를 많이들 늘리셨을 텐데 감안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 패드워치 저 자료를 보면은 12월에 이제 이번 12월 17, 18 다다음 주네요. 다다음 주 화수 이제 우리 목요일 새벽에 이제 보는 거기서는 25비 더 내리는데 그러고 나서 내년 1월, 3월 FMC 때까지는 그러고 그냥 쭉 간다 가요. 쪽으로 지금 시장은 베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도 금리 인하 폭을 상당히 많이 좀 줄이고 있는. 애초에는 점도표는 4번, 내년에 4번 그렇게 생각했으면 네.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게 4번이면 3, 6, 9, 12월에 이렇게 낮춘다고 봤는데 그냥 1분기까지 그냥 갈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지금 뭐 아까 슈퍼코어 PC 그래프를 가져오셔서 물가는 조금 걱정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보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뭐 적극적으로 막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는데 이번 주는 이제 고용 지표가 막 그러게요. 나옵니다. 네. 뭐 졸스 나오고 ADP 나오고 그러고 나서 주말에 난팜이 나오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시장 입장에서? 뭘 투자했냐에 따라 다르겠죠. 뭘 들고 있느냐에 따라.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너무 뭐랄까요? 너무 공격, 그러니까 좋게 나와도 문제일 수 있는. 고용 적어도 지표가 너무 소형주 좋게 나와도 안 입장에서는. 좋다. 그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적당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도 될 만큼 약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이 정도 나와야지 너무 이게 좋게 나와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중소형주들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소형주 랠리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얘기까지 끌고 온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내년도에 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못 내려갈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지켜보시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연준 입장에서 내년에 금리 동결까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너무 세게 계속 나오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연준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많은데 아마도 그렇게 세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기본적으로 다른 데이터들을 보면 고용 지표가 그렇게 지금 센 거는 좀 후행적인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서 어쨌거나 좀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데이터가 이번 지금 10월달 PC 데이터 지난주에 나왔던 PC 데이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게 생각해서 이래저래 지표도 적당하게 나오고 돈도 계속해서 미국 주식시장으로 심지어 채권 시장에까지도 돈 몰려든다는 게 최근에 국채 수익률 흐름을 보더라도 뭐 국채 매수세가 막 탄탄하니까 저렇게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12월도 그러면 계속 간다. 미국은 산타랠리, 뭐 트럼프 이기에 대한 기대감, 뭐 여러 가지로 포장돼서 그렇게 간다 치고 12월에는 그렇게 가면은 태평양 건너 오면서 우리 한국은 거기서 조금이라도 저기서 군부를 떼는데 조금이라도 이 온기가 느껴질 수 있을까요? 지금 11월은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예, 뭐 당연히 지금 미국으로 다 빨려 들어가니까 네. 당연히 그런 네. 거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 컨트레리한 비율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역발상 투자. 예, 역발상 투자가 네.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좀 미국이 너무 과하다. 아까 이제 미국의 주식 채권도 얘기했지만 주식과 채권 비율이 주식이 너무 좀 달려갖고 역대급으로 좀 높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주식은 쉬어가고 채권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식 채권 서로 이제 상대 가치 평가에서도 채권 쪽으로 좀 나아지는 거 아니냐. 그 얘기는 거꾸로 주식에서 돈이 좀 빠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 주식이 지금 연말까지 계속 달릴 거는 같은데 내년도로 점점 가면 갈수록 미국 주식에 대한 그러한 그 고평가 부담 우려 뭐 이런 것들은 점점 더 클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오히려 JP모나 이런 데는 유럽으로 좀 가자라는 얘기를 하거나 캐나다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좀 아시아권으로 일부 와야 된다 막 이런 얘기 결국은 미국이 너무 비싼가 미국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다 많이 달렸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또 높아지고 있는 것만 분명하다.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투자를 엄청 하고 있지만 그걸 제외한 전문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목에까지 채웠거나 일부 빨리 움직이는 헤지펀드들은 자금을 조금씩 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쌀 때 사서 이제 남들 개인 투자자들 다 몰릴 때 파는 게 이런 헤지펀드라든지 주요 IB 쪽 투자 전략인 맞습니다. 거고. 예. 그래서 내년을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네. 지금부터는 1년짜리 포지션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한 달짜리 포지션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아마도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들 어때요? 지금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거 다시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참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뭐 결론적으로는 저는 비싼 거는 조금씩 이제 피하자. 제가 계속 좀 비싼 건. 말씀을 드리고 뒤늦게 싶은데. 들어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서 더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네. 미국 업종을 보면 그것이 확실히 좀 드러난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한 달간 성과를 보면 6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경기 순환형 스타일, 순환주 스타일이 업종이 많이 올랐고 플러스 가치주 스타일 업종이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많이 올랐다. 맨 왼쪽에 보시면 첫 번째로 경기 소비재가 엄청 올랐습니다. 물론 저 안에
테슬라가 들어있긴 한데 네. 테슬라가 30% 올라가면서 1등 주니까 많이 땡겼죠. 하지만 저 안에 아마존도 있고 부킹닷컴 같은 데도 네네.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좋아지면서 좀 많이 끌어올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들이 중요합니다. 금융주 많이 올랐죠. 네. 그다음에 에너지 업종 많이 올랐죠. 에너지는 지난 한 달간 유가가 마이너스 2% 빠졌는데도 에너지 업종이 저렇게 올랐거든요. 이제 기대가 이제 컸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 뭐 이런 식입니다. 순서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대적으로 이게 좀 저기 멀티플들이 다 낮은 소위 가치주 스타일들이거든요. 업종이.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제 성장주 우측으로 보시면 지수보다 못 오르긴 올랐지만 덜 오른 게 기술주나 저 우측으로 이렇게 보시면 건강관리 대표적으로 뭐 이런 쪽 부동산도 사실은 그러니까 비싼 멀티플로 비싼 주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성장주 쪽으로 확실히 매기가 좀 성장주에서 빠져서 가치주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467포인트,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677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2% 안팎으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일부 좀 반등이 예상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 지금 반등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는 54,900원, SK하이닉스도 1.38%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162,3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9%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가 385,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8%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983,000원이고 현대차가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는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2,100원,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KB금융이 0.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6,900원,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0.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08,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지난 금요일에도 좀 7% 넘게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30만 원 선 좀 이탈이 되는 상황이었죠.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 정도 예상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3만 5,200원. 에코프로가 0.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75,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바이오 너나 할 것 없이 좀 줄줄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지금 호가에서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방향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 보합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5%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4,000원. 휴젤 1.9%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265,000원. 클래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 예상됩니다. 엔캠이 지금 5% 강세가 예상됩니다. 사실 최근에 지난주 내내 또 줄줄이 약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좀 일부 되돌림 반등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호가 134,000원, JYP 엔터테인먼트는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혼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동안 시장이 좀 계속 떨어졌던 것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은 글쎄 오늘 좀 다소 아쉬운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막상 개장하고 나면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 예. 오늘은 진짜 한번 개장하고 한번 시장 흐름 봐야겠네요. 네. 저 동시호가 저게 코스피가 진짜 실수요가 반영된 건지는 한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미국장 그렇게 반장 오전장을 끝나고는 했지만 우리 야간 지수 흐름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나올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 또 모르죠. 오늘 또 소위 말하는 위클리 옵션 갖고 무슨 또 그걸 하려는지 외국인들이 어떤 또 매직을 선보일지 그런 상황인데 아유 참 그거 하는 중에 그거 지금 이제 동시호가 지금 이제 들으면서 또 이것도 하나 보니까 아니요 별로 안 좋은 얘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무슨 지금도 거의 조단위 IPO가 대기하고 있나 본데 전부 중복 상장이네요. 네. 이거 언제 이거 해결될라는지 개별 기업들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고 한번 관련 기사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뭔가 시장 내에서 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쪼개기 상장, 중복 상장. 이미 모회사가 있는데 그것은 뭘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와서 그 얘기한 예. 것 같은데 자사주 소각 좀 있지만 여전히 금융 당국을 포함해서 시장을 돈을 조달하는 대로만 생각하는 거는 좀 문제다. 예. 돈을 빼가기도 하면은 돌려주기도 해야 되는데 미국은 10년간 돌려주는 게 더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빼가기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IPO나 이런 것도 사실은 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투자자들한테. 예. 근데 그럼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도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약간 그 뭐랄까. 그러니까 너는 늘 나한테 돈을 꿔주는 또 투자해주는 사람이야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좀 뭐랄까. 이제는 좀 냉정하게 대할 기업들한테 어찌 보면 그럴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막 이러면 뭐 구국콘도 상장하고 부고사만카도 상장하고 그러면 돈은 많이 가져가겠다. 기업 입장에서. 예. 아니 근데 지금 이번 주 지금 아닌 말로 대표님 우리나라로 얘기 돌아와서 빠질 만큼 빠졌잖아요. 뭐 PBR도 0.8 근방에서 터치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가치주 스타일로 바뀐다는 네. 것 자체가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시장 자체가 가치주입니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서. 왜냐면 시장이 PER이 뭐 10배에서 12배 사이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뭔가 좀 오픈 현실이네요. 예, 주가가 하도 못 올라갔고 시장 자체가 가치주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글로벌 그런 추세 자체가 성장주 선호에서 가치주로 바뀌는 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트를 보시면. 근데 그게 말이 이제 된다 보는 게 지금 이게 이제 세계입니다. 미국이 저 안에 70% 이상을 차지하니까 뭐 세계나 미국이나 똑같긴 한데 예. 보시면 대표적인 성장주 업종이라고 보면 기술, 통신 서비스, 건강관리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개를 이제 미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PER이 한 25배 정도 되거든요. 미국이 22배인데. 그러니까 S&P 500이. 근데 지금 밑에 보면 반대로 가치주 컨셉으로 보는 데가 금융, 에너지, 소재. 아까 한 달 동안 그 최상위권 1, 2, 3등 안에 대부분 들어가는 이름들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확실히 이건 이제 예산 쌉니다. 이제 17배 정도. 그러니까 시장보다 싸죠. 그래서 지금 성장주 제 위에 있는 저기보다 대략 한 30%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그 시장을 100으로 놓고 보면 소위 땅 따먹기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따먹으면 따먹을수록 아웃퍼폼 하는 거고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시장보다 덜 가는 건데 지금 가치주, 금융에너지, 소재 합치놓은 게 한 25%, 역대 최저 24%인데 거의 그 수준까지 좀 와 있는 거고요. 저 위에 기술, 통신, 건강관리 다 합쳐놓은 걸 보시면 44%, 과거 최고점 거의 그 수준에 다 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최고점이 작년에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냐? 닷컴 버블 때. 그때가 44%거든요. 근데 44% 찍고 그다음부터는 저 성장주가 떨어지고 밑에 가치주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잘 기억하시면 우리나라가 2000년부터 2008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한 3위권에 10년 동안 제일 좋은 성과를 거둔 나라에 속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치주 선호 트렌드가 다시 되살아난다면 분명 우리나라한테도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정확히 2000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있었던 그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개장 전에 그 스캇베센트 그 333 정책 요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갖고 이게 뭘 쫓아가야 될지 알 수 없는데 이걸 딱 무슨 그 일타 강사처럼 요약을 잘한 게 스캇 베센트가 한 얘기예요. 333 이거 어디서 들어보시면 옛날에 우리나라 747 공약 같은데 이명박 정부 때 아니면 아베의 세 가지 화살 뭐 이런 건데 이 333 정책이 뭐냐면 그러니까 세 가지 3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엄청 많은데 지금 GDP 대비 한 6%가 넘거든요. 올해 엄청 더 늘었는데 이걸 3% 수준까지 낮추겠다. 그러니까 소위 약간 재정 정책을 줄여서 부채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 해석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규제를 탈규제해서 GDP 성장률을 3% 수준까지 유지하겠다. 올해가 2.8 보고 있는데 3%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공격적인 거라 볼 수 있겠죠. 6%를 3%로 재정 적자 줄이는 것도 공격적이라 볼 수 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이 원유 빠질 수 없죠. 이게 워낙 트럼프가 좋아하니까 지금 기존에 안 그래도 전 세계 1등인데 여기에다가 300만 배럴 더 생산할 수 있게 하겠다. 대략적으로 지금 1,300만 배럴 정도 생산하거든요. 네. 1,400만 배럴 네. 미국이. 그런데 네. 그걸 300만 더 생산하게끔 도와주겠다. 이 세 가지가 이제 333 정책이다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챌린징하고 이것 자체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정말 잘 지켜 나간다면 큰 또 네네.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2월 2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12월 첫 거래일 개장이 됐고 올해도 이제 한 달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11월 한 달 되돌아봤을 때는 진짜 미국은 좋았습니다. 다우지수가 7.5%, 월간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는 미증시가 올해 그 수익률 중에서 11월 한 달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우가 7% 넘게 올랐고 S&P 500도 뭐 거의 6% 가까이 올랐고 나스닥도 6% 넘게 올랐고 특히 소형주 러셀 2000이 10% 넘게 오르는 가운데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나타나고 있던 모습이었죠.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12월 첫 거래일 출발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9% 올라갑니다. 2,479포인트, 코스닥도 0.9% 오름세로 684포인트입니다. 지금 빠르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3% 올라갑니다. 54,400원, SK하이닉스가 1% 올라가네요. 16만 1,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2.7% 상승합니다. 39만 2천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 상승으로 98만 7천원. 현대차 0.69% 올라갑니다. 22만 원이고 기아도 1% 상승합니다. 9만 4,100원이고요. 셀트리온 0.9% 오름세로 18만 8,7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이고 KB금융 약보합으로 9만 6,100원이죠. 네이버가 0.48% 상승하면서 20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알테오젠이 2% 반등 보여줍니다. 28만 6,500원 지금 사흘 만에 좀 반등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2.6% 상승하면서 13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 하루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에코프로도 2.5% 상승 중이네요. 역시 하루 만에 반등으로 7만 8천원. 그리고 HLB가 보합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지금 0.3%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까지 좀 올라가네요. 상승폭이 조금씩 확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9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젤이 1.5% 떨어집니다. 지금 사흘 연속 좀 하락세고요. 25만 8천원. 클래시스 0.2% 소폭 반등 보여줍니다. 46,55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8% 하락으로 15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엔캠이 지금 8% 강세를 보여줍니다. 13만 7,800원에 거래되면서 지금 닷새 만에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소폭 상승으로 7만 6,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가상자산 쪽 지금 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가상자산 관련주들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갤럭시 머니트리가 7% 강세로 9,110원,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도 4.9%, 5%까지 넘네요. 우리기술투자 2.8% 상승, 그리고 위지트도 2.3% 올라가고요. 제이션 시스템도 2.38% 올라가면서 5,1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지금 컴투스홀딩스, T사이언티픽도 5% 이상 올라가고 네오위즈 홀딩스, 위메이드, 에이티넘 인베스트 모두 지금 4%에서 2% 강세고요. 또 STO 관련주, NFT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요. 지금 보시다시피 갤럭시 SM 16% 급등하네요. 2,535원이고 SGS 솔루션주도 2% 강세, 그리고 3%까지 올라가네요. 대성창투도 1%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STO 관련주에서 앞서 보셨죠. 갤럭시 SM도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 핑거, 서울옥션, K옥션 다 올라갑니다. 핑거가 지금 11% 넘게 올라갑니다. 12,520원, 그리고 K옥션, 서울옥션도 각각 6.3%, 10.7%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갤럭시와 머니투리도 지금 5.6% 상승으로 8,9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상자산 STO 그리고 NFT 관련주 다 올라갑니다. NFT 쪽은 이게 서로 좀 엮여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련 종목들이 다 NFT까지 엮여 있다 보니까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앞서 엔캠 보셨죠? 2차 전지 관련주들 다시 힘을 내줍니다. 지금 엔캠이 상승폭 조금 더 확대해 나가면서 9% 넘게 올라갑니다. 13만 8,700원 오랜만에 강세고 뿐만 아니라 셀 쪽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까지도 상승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4.2% 상승 중이고 중앙첨단 소재, 광무, 천보 모두 4% 안팎으로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리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보시다시피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전선주들도 흐름이 좋네요. 지금 가온전선, LS 대원전선, LS 에코에너지 모두 4%에서 2% 안팎으로 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LS 마린솔루션이 6.5% 강세로 14,3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843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03억 원, 223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301억 원, 107억 원 매수 우위. 개인 투자자는 37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이 오늘 선물에서 많이 사요. 지금 3,407계약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개장 상황. 정규적 마감 대비로는 1원 30전 상승한 1,39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또 99원 50전. 참 환율 안 빠지네. 환율은 안 빠지고 달러인 환율은 지금 150엔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149점 뭐 얼마 하다가 또 150.10 뭐 이러고 있는 와중에 엔원이 그냥 순식간에 한 900원 하던 게 100엔당 이게 932원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야, 그래도 오늘 그거 하네 반전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대단스. 좋다. 대단스요? 야, 진짜 저 이거 밤사이에 얼마나 급하게 말리느라고 건조기에 뭘요? 제일 빨간 와이셔츠 해도 너무하지 진짜. 한 2% 빠졌으면 1%는 올라줘야지 그래도. 네. 그래요. 대표님도 2.2%인가 올라야지 아마 같을 것 같다. 월요일 날 될 수 있는 대로 빨간 계통으로 메고 오십시오. 네. 오늘 그래도 핑크 매셨으니까. 네. 저만 아쉽게 블루 계통이네요. 네. 아까 우리 333 얘기 다 하셨나요? 아닙니다. 조금 더 예, 마무리 예, 지으신 예. 얘기. 그 333이 앞으로 트럼프의 정책의 큰 기조라고 본다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를 꼭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GDP의 3% 수준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학자들이 되게 환호할 만한 얘기입니다. 되게 좋아할 만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 상태로 계속 못 간다는 건데 문제는 저렇게 하려면 부채를 줄여야 되잖아요. 부채 증가를. 이것이 길게 보면 미국 기업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그 11번 차트를 열어보시면 다음 차트를 열어보시면 항상 그러니까 미국의 그 결국은 나라가 돈을 쓰면 네. 그것이 결국은 시차를 두고 타고 가서 그 나라의 기업들의 기업 이익이 늘어난다. 왜냐하면 나라가 돈을 쓰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는 게 기업 이익에 연결되고 뭐 이게 아주 단순한 논리잖아요. 일단 선행하네요. 정부 부채 증가율이. 이게 보시면 결국은 미국이 정부 부채를 늘렸을 때 네. 시차를 두고 기업 이익 증가율이 따라서 올라가더라. 네. 반면으로 줄이면 내려오더라. 그대로 나타나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첫 번째 3이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를 GDP의 6%에서 3%로 줄인다는 얘기는 부채의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거죠. 네네. 떨어진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트럼프 후기로 갈수록 기업 이익의 증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그 영향은 미국의 소형주한테 더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 3% 목표가 사실은 미국 주식 중에 특히 중소형주한테는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를 투자자분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333 정책이 중소형주한테 안 좋을 수 있겠네요. 첫 번째 3%. 재정적자 감소. 근데 네. 또 혹시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거 네. 어렵다. 예, 그냥 쭉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건데 네. 3% 성장률, 경제 네. 성장률 엄청난 거죠. 저 큰 사이즈가 그러게요. 올해도 3%인데 내년부터 시작해서 향후 남은 4년간 평균적으로 3%를 쭉 한번 유지해 보겠다. 내지는 뭐 그쪽으로 가겠다. 내년에 지금 2%로 낮아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면은 이게 환율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 네.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마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예. 세대들은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아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성장률 낮은 적도 없었고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적도 없었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클 때는. 네. 왜냐하면 성장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금리가 높다는 얘기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지난 한 10여 년간 2011년부터인데 한 위로 파란색 선 위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미국보다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위로 올라가면 아래로 내려오면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 이거는 미국의 성장률이 우리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저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줄선 노란색 선이 뭐냐면 오렌지색 선이 뭐냐면 평균 환율입니다. 1년간의 평균 환율. 이게 지금 차트를 보시면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늘 높았을 때는 대략 1,000원에서 1,200원 선을 유지를 했어요. 환율이. 예. 네. 그 예. 안정적으로 유지를 쭉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에 큰 영향을 안 미쳤어요. 네. 사실은.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나타난 거잖아요. 정확히는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오면서 지금 2021년을 바닥으로 연속 3년간 지금 환율이 급등을 한 거잖아요. 네. 그것의 기저에 보시면 지금 경제 성장률 역전이 급격하게 나타났고 그 당연히 안 말씀하신 금리 차 역전도 그대로 나타났다. 네. 지금 우리가 미국보다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147bp인가 더 낮은 걸로 나오고 있고 지금 3% 지금 미국이 성장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지금 우리나라 2%나 1.8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1.2%를 미국이 더 성장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1.2%포인트를. 결론적으로는 지금 1,400원대에 와 있는 이 금리가 뉴노멀이 될 수도 있겠다. 네네. 미국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우리가 더 느리게 성장을 한다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에 하나 지금 다행스럽게 경상수지 흑자가 잘 나고 있지만 약간 근데 무역수지가 불황형 흑자라서 좀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이것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지 못한다면은 1,400원대 이상으로 더 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좀 우리나라 너무 미국은 재정 적자를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네네. 성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좀 정부가 그 경제 당국이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오늘 먼저 12월 2일 어제가 이제 일요일이었으니까 어제 이미 발표는 된 내용입니다만 11월 수출인 말입니다. 지금 수출이 1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563억 5천만 달러, 수입은 2.4% 감소한 507억 4천만 달러. 그러다 보니까 무역 수지는 56억 1천만 달러인데 18개월 연속 흑자예요. 네. 그리고 수출도 14개월 연속 늘었는데 이 수출 증가율은 넉 달째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사실 환율은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데 네. 불황형 흑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건 거죠. 불황형 흑자라는 얘기가 수입이 줄어서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뭘 사와갖고 수출을 하는 건데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앞으로의 수출이 더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경상수지 흑자가, 그러니까 무역수지,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그 다음에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경상수지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지금 상황은 좋지만 플러스를 잘 내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것이 예. 환율이 지금 1,400원대로 좀 올라가고 있는 이유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결국 경제 성장률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재정
적자를 좀 내서라도 사실은 국내의 소비나 이런 것들을 진작시키는 그런 일들을 재경 당국들이 좀 나서서 좀 전향적으로 좀 할 필요가 분명 저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또 그 스커페센트의 333 정책 중에 또 마지막 하나가 그 유가, 원유를 하루에 300만 배를 더 증산하겠다. 네네. 예. 이게 이제 그나마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인데 이게 환율을 낮추는 강달러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예.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옛날에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확히 2018년까지는 그전 한 50년 동안은 이게 미국의 페트로달러가 도입된 이후로 그러니까 결국은 사우디가 아니라 중동에서 석유를 캔에서 전 세계에 팔 때 그 통화를 미국 달러로 다 결제하게 하자. 이게 이제 페트로달러거든요. 이것이 1970년대 이후에 쭉 진행돼 왔던 건데 그때만 해도 달러가 약세로 가면 유가가 올라가면 달러는 약세, 유가가 내려오면 달러는 강세였습니다. 서로 반대로 갔다는 거죠. 근데 2019년도 이후에 유가와 달러의 방향이 같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유가 상승, 달러가 약세 이것이 지난 한 50년간 이상의 정확히 1986년도 이후에 2019년까지 쭉 흐름이었는데 최근 한 5년간은 유가 상승, 달러 강세 둘이 같이 간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예. 셰일 오일 때문에 그렇다. 미국이 전 세계 1위 소비국이었는데 이제 순수출까지 해요. 그러니까 석유가 너무 많이 나서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가가 강세가 되면 나라 살림이 좋아져 갖고 달러도 강세가 되는 거죠. 오히려 유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 달러가 약세로 가는 쪽으로 바뀌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는 추가적인 증산 정책, 내년에도 상황이 사실은 너무 증산이 많아서 걱정인데 이렇게 되면 유가는 좀 내려올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할 때도 좋고 달러도 약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좀 잘 지켰으면 저는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 지수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워낙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0.8% 올라갑니다. 현재 2,473선이고요. 코스닥도 0.69% 반등하면서 현재 682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개인과 외국인은 팔고 기관만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1,499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오늘도 팝니다. 348억 원의 매도 우위. 개인 역시도 오늘은 1,100억 원 이상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은 사는 모습인데요. 529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12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616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비철금속과 전기 제품,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이 강합니다. 반면에 가스 유틸리티, 가정용품, 운송 인프라 쪽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STO, 토큰증권 관련주가 전 거래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합니다. STO 관련주는 트럼프 당선인이 토큰화를 통해 미국 금융시장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된 이후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모습인데요. 그래도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에 12.3% 강세로 현재 거래가 2,450원이고요. 핑거도 11% 가까이 올라갑니다. 12,410원.
서울옥션이 8.2% 강세로 8,2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옥션이 4.38%,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4.35% 강세 보여줍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 관련주도 상승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한 영향인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제이션 시스템이 16.6% 시세 분출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5,900원이고요. FSN이 4.65% 오름세로 1,978원, T사이언티픽도 6.14% 상승하면서 1,2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갤럭시와 머니트리 역시 4% 상승세 유지 중이고요. 컴투스 홀딩스가 8% 가까이 올라갑니다. 3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반등합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기업의 시장 가치가 향후 2년 내에 1조 달러 더 불어날 것이란 월가 전망에 3.7%가량 상승한 바 있는데요. 전 거래일에 많이 눌렸던 2차 전지와 리튬 섹터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주 내에서는 엔캠이 5거래일 만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17.45% 상승하면서 거래가 14만 9,400원이고요. 중앙첨단 소재도 16.7% 급등합니다. 현재 9,6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무입니다. 8.29% 올라가는데요. 2,880원 선이고요. 금양도 8.3% 반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31,900원. 더불어서 포스코퓨처엠도 4.18% 상승세 기록하면서 현재 거래가는 17만 9,2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K일 리들지수에 포함된 종목들 체크하겠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이 4%대 강세 보여줍니다. 17만 8,7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반등합니다. 3.48% 올라가면서 13만 9,700원. 그리고 LNF 역시도 반등하는데요. 2.64% 오르면서 10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전 거래일에 5% 이상 빠졌었는데 오늘 3.28% 낙폭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39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천보도 5.35% 강세입니다. 거래가 4만 3,3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테마들이 지금 시장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해줄 수 있을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MSTU,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위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로 비트코인은 11월에만 약 40% 상승했는데요. 이와 같은 흐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초 대비 100% 정도 오른 데 비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515%나 폭등하면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단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서학개미를 포함한 미국 개미들도 대거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오른 만큼 리스크도 커졌는데요. 보유한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가 회사의 시총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트론 리서치가 대규모 공매도를 개시하기도 했습니다. 4위는 테슬라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TSLR, 그리고 테슬라가 1위에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지난주 내내 거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전기차에 대한 연방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전기차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테슬라는 제외했기 때문인데요. 또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미중 무역 전쟁에서 테슬라도 피해를 면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시장 가치가 향후 1, 2년 내 1조 달러 더 불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테슬라가 이미 전기차 업계에서 범접하기 어려운 규모와 범위를 갖췄기 때문에 오히려 보조금이 없는 환경에서 더 확실한 경쟁 우위를 제공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어서 월가에서 주목받는 뉴욕 증시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78억 6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초 85억 달러에서 크게 줄었는데요. 시티은행은 계속되는 실행력 리스크와 오하이오 설비건설 지연 등이 삭감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인텔의 생산 능력이 TSMC 수준으로 팽창할 수 있겠지만 파운드리 사업이 그만한 성과를 거둘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처럼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이 문제인데 분사 또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 계약을 맺으면서 인텔의 의결권 지분 매각에 제약을 걸었는데요. 인텔이 보조금을 받은 후 완전 매각에 나서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투자은행 레드번 아틀란틱이 아마존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강력한 네트워크 기반을 갖춘 아마존 웹서비스의 리더십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거란 전망인데요. 또 아마존이 최근 4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 엔스로픽 역시 AI 산업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면서 아마존에 유리할 거란 분석입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기존 225달러에서 23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소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리아나 모라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기존 55달러에서 75달러로 크게 높였는데요. 팔란티어가 기업과 전장을 디지털화하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효율성과 혁신 등이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인 지금 이 시대에서 팔란티어가 조력자이자 승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와 AI를 통해 마진을 확대하려고 시도하면서 팔란티어가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웨드부시 증권 또한 이제 소프트웨어 부문이 AI 파티에 합류할 때라고 언급했는데요. 생성형 AI 기술로 대규모 언어 모델이 계속 출시되면서 소프트웨어 부문의 AI 활용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주요 4대 엔터주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아티스트의 컴백 및 트럼프 이기행 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소식이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원 모시고 엔터 업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외국인하고 기관 순매수 1위가 보니까 JYP네요. 양쪽 다. 그리고 시가총액 최근에 10위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진짜 많이들 올랐네. 최근에 엔터주가요. 네. 우리 11월 달에 그렇게 죽을 쓰고 있는 동안에 지수가 혼자 올랐습니다. 혼자 올랐어요. 그 네. 배경이 뭡니까 이게? 사실 엔터가 네.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도 실적에서 계속 어닝 쇼크를 냈습니다. 어닝 쇼크.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엔터에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실적이라도 잘 나와 성장주가 아니냐. 네. 그런데 실적이 안 나오니까 사실 관심들이 없었는데 추석 즈음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영향으로부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런 외부 이슈들이 같이 결부되면서 좀 주가의 분위기가 좋았고요. 또 근본적으로도 지금 엔터사들에서 그동안 실적을 깎아내렸었던 즉 업황을 억누르고 있었던 게 앨범의 역성장입니다. 네. 앨범이 많이 팔렸었어요. 네. 작년만 하더라도 뭐 장당 500, 600만 장 팔리던 그 시장이 앨범이 역성장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공연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문에서의 성장이 급성장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추석 즈음 9월 중순부터 해서 하이브는 한 20%에서 30% 정도가 올랐고요. 이제 나머지 엔터 3사는 거의 뭐 50% 가까이 주가가 급상승하는 배경이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다가는 관세 못 때리나요? 하기야. 뭐 BTS가 됐건 누가 됐건 뭐 미국 가서 공연하는데 거기다가 관세 때리기는 좀 그렇겠다.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네, 네.
아니 사실 이제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꼽혔던 게 좀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었던 것 같고 또 중국이 최근에 그 국내 게임 업체에 대해서 그 판호도 발급을 했는데 한중 문화부 장관이 회담을 통해서 이제 교류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히기도 했고 이런 기대감이 좀 다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연말 연초에 있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엔터주를 더 강세로 가져가는 배경도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2017년 이후부터 중국에서 한한령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부터 네. 사실 중국에서 공식적인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드라마, 미디어 관련한 드라마주도 생각보다 흐름이 좋았는데요. 그 이유가 중국에서 이제 그동안 내지 못했었던 예를 들어 공연이라든지 혹은 드라마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오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그 문화부 장관님께서 언급하셨었던 그 단어가 공연과 영화였습니다. 네. 그 단어가 나온 이후에 이제 관련 영화주들 그리고 공연 관련 이제 엔터주들이 계속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이랑 이래저래 조금 미묘하게 뭔가 공연이 열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좀 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지금 JYP 엔터의 그 박진영 대표가 맞아. JYP가 박진영 맞습니다. 진영박이지 예. 조영필이가 아니고 JYP.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년 전쯤에 저도 기억하는데 여윳돈 있으면 무조건 JYP 엔터 주식 사라. 그러고 나서 주구장창 빠졌으니까 많이 좀 그거 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아직까지 뭐 1년 전에 그 발언 나왔을 때 수준까지는 안 왔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뭐 한 4만 3천 원 근방에서 7만 8천 원 독보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닥 시총 10위에도 들어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뭐 모멘텀이 있었나요? 최근에 엔터, 특히 이제 JYP가 강세를 띠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네, 이유가. 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엔터사들이 1분기, 2분기, 3분기 다 실적이 안 좋았다. 어닝 쇼크를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JYP 실적이 3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 기대치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온 배경은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MD라고 하는 우리가 응원봉이라고 하는 그런 MD들을 같이 판매를 하는데요. 2분기 때 일본에서 발생했었던 MD 매출이 2연이 일부가 됨을 고려하더라도 시장 기대치가 300한 후반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기대치보다 100억 원 가까이 영업 이익을 냈다라는 거에 시장이 화답을 처음으로 했고 두 번째는 JYP 소속 가수 중에서 스트레이키즈라는 보이그룹이 있습니다. 네네. 이 보이그룹이 이번에 공연 일정을 발표를 했는데 공연이 사실 횟수가 는 거는 아닌데요. 공연 지역이 미국이랑 뭐 유럽이랑 그리고 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5만 명 이상의 스타디움 투어를 전석 발표를 하면서 20회에 해당하는 공연이 다 5만 명, 최소 100만 명 이상의 공연이 갑자기 추가가 된 이런 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5만 명, 6만 명이 들어간 이 공연장은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뭐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뭐 요 정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큰 규모로 공연 일정을 발표하다 보니 이제 시장이 JYP가 생각보다 소속 가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이벤트들이 같이 붙으면서 JYP가 가장 좀 독보적으로 상승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하이브 이슈 좀 여쭤볼게요. 이제 뉴진스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했고 29일 전격적으로 그 하이브 산하 그 어도어 계약 맞습니다. 해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의 이제 처분을 기다리겠다라는 건데 일단 하이브 주가 자체는 지금 최근에 보니까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사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들 네.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글쎄.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요런 그 뭐 문화를 보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어떻게 된다기보다는 사실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냐를 그러게요.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네네. 같습니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사실 아직까지 리스크가 완전 해소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하이브가 뭐 발표가 된 이후부터,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부터겠죠.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 주가가 이렇게 좀
약하게 가고 있는 모습에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뉴진스 관련한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에 대한 우려감을 좀 더 표출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뉴진스라는 그룹에 대해서 이미 내년 2025년 실적 추정치에선 다 제거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뉴진스가 아예 하이브에서 즉 어도어에서 이제 나간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뭐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가도 이미 뉴진스가 빠진다는 거를 이미 시장에서 뭐 9월부터 계속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보다 더 크게 하락을 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엔터 3사들 SM, JYP, YG엔터가 조금 더 주가에는 좀 크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자. 그러고 보니 하이브 제외하고는 엔터주들이 다 최근에 좋았구나. 맞습니다. 예, SM은 또 뭐가 있었죠? SM도 사실 뭐 따지면은 모든 회사들이 다 이벤트들이 참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있었다. 네,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결국은 SM을 가장 이렇게 끌고 갔었던 배경 중 하나는 중국이겠죠. 중국에 대한 중국. 기대감이 예. 네,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활동은 못하지만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활동을 했을 때 가장 빠르게 활동할 수 있는 혹은 중국 시장에서 현재 매출 비중이 그나마 높은 회사가 SM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모멘텀으로 SM을 조금 더 많이들 담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SM이 사실 그동안 고연차 가수가 너무 많다 보니 저연차에서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없다. 저연차 가수 어딨냐? 이런 네. 약점들이 있었는데요. 고연차 가수, 저연차 가수? 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고연차라고 하면은 이제 데뷔한 지 좀 된. 차로 치면 연식 좀 된. 예, 뭐 굳이 따지면은 뭐 오케이, 6년, 오케이. 7년 네. 이렇게 된 네. 동방신기도 이제 고연차고요. 네, 예. 고아, 네, 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요즘 애들 가수로 내려간다면 이제 NCT라는 그룹이 있어요. 생소한데요, 나름 7년 차가 된 고연차 가수입니다. 아니, 너무 그렇게 연구원님 너무 그렇게 이현식 뭐 아련한 예. 눈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얘기한 대로 알겠느냐는 죄송합니다. 눈빛이신데 뭐 그냥 그 그룹이 그 그룹 같은 게 사실이에요, 저도. 예,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가수들 이제 누군지 잘 에스파도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에스파 에스파도 카리나는 아시잖아요. 네, 두 분 얘기하세요. 그럼. 예, 에스파 카리나 유명한 그 에스파 뭐 여기도 이제 나름 5년 차를 가는 가수 나름 데뷔한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SM에서 이제 신인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올해 연말에 트롯 아이돌이 또 데뷔합니다. 네. 마이트로라는 이름으로 데뷔. 트롯 아이돌. 예, 트로트를 그쪽은 내 부르는. 구분 좀 하겠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TV조선에서 방송이 저번 주 토요일을 기점으로 끝이 났고요. 요 트로트를 하는 아이돌이 또 올해 말에 데뷔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신인 걸그룹, 에스파 이후에 이제 지금 5년 동안 신인 걸그룹이 없었기 때문에 요 신인 걸그룹에 대한 데뷔 기대감 이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나올 텐데요. 그거까지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SM도 아 신인들이 드디어 나오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서 주가가 좀 강세를 띠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솔직히 뭐 이렇게 저 아이돌 그룹들 구분 제대로 못 하거든요. 네. 저기 방금은 아실 것 같아요. 방금 누군데? 카리나. 아 그래요? 네. 요즘 그 어딜 가나 막 들리는 그 아파트 거기는 어디 소속이에요? 그거 이제 제가 그거 이제 질문할 곧 건데. 나올 텐데요. YG 엔터테인먼트. 아 거기가 YG요? 예, 근데 네. 그게 이제 그룹으로 활동할 때 블랙핑크 그룹으로 할 때는 맞는데 그 지금- 로제 아파트는 이제 개별이라서 맞습니다. 그때 한참 그게 이제 그 아. 음원과 관련된 YG 플러스 주가가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네. YG 엔터테인먼트 주가랑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그랬구나. 예, 그랬구나. 예, 근데 사실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예 맞아요. 이제 YG 네. 엔터테인먼트 3분기 실적 안 좋았잖아요. 안 근데 좋았습니다. 이제 블랙핑크 다시 온다면서요. 컴백한다면서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YG 엔터가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시장 기대치보다는 서프라이즈를 낸 아,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요? 적자임에도 실적이 좋았다는 예. 의미인데요. 사실 이번 3분기 때 베이비몬스터라고 하는 신인 걸그룹이 있습니다. 네. YG에서도 이제 올해 4월 달에 신인 걸그룹이 새로 나왔는데요. 네. 이 걸그룹의 준비 비용, 즉 앨범 제작 비용이 3분기에 반영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4분기로 이연이 되면서 적자지만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온 그런 서프라이즈를 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YG도 이제 추석 즈음을 기점으로 같이 상승하게 되는 1, 2, 3, 4분기가 다 적자, 4분기도 적자 혹은 이제 흑자가 간당간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적을 낼 걸로 보고 있음에도 YG마저도 이제 주가가 계속 올랐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핑크가 옵니다. 근데 실질적인 컴백은 내년 하반기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냐? 베이비몬스터라고 하는 걸그룹이 네. 내년 상반기 때 1월부터 월드 투어를 돕니다. 사실 올해 4월에 앨범을 내고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1년도 채 아직 되지 않아서 투어를 도는 것부터가 생각보다 이 그룹이 어딘가에서 팬덤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베이비몬스터라는 그룹의 활동이 상반기를 좀 견인할 걸로 보고 우리가 기대하는 블랙핑크는 내년 하반기에 컴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게 네. 이제 YG라는 회사가 사실 로제가 있는 건 아닌데 네. 왜 YG가 올랐냐. 예. 정말 신기하잖아요. 네. 이번 12월 6일에 이제 로제 정규 앨범이 또 발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YG 소속은 아니지만 YG 밑에 더블랙 레이블이라는 레이블이 있는데요. 이 레이블의 음반 유통은 YG 플러스가 또 그렇죠. 담당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아파트라는 곡이 잘 된다고 해서 YG 플러스가 수취한 이익은 거의 없거든요. 기대감으로 오른 주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앨범은 정말 이제 YG 플러스가 유통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파트 YG 플러스에서 그 발매를 한 게 아니었어요? 음원 유통? 발매는 맞기는 한데요. 발매는 맞죠? 네, 예. 맞는데요. 이 음원을 먼저 선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음원을 선공개했기 때문에 음원을 유통한 곳은 미국의 레이블, 로제가 그렇군요. 소속된 미국 레이블이고 예. 실질적으로 이번에 앨범이 나오면 이제 YG 플러스에서도 음반 유통 수익을 유통을 수취할 수가 하는군요. 있겠죠. 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왜냐면 발매는 분명 YG 플러스에서 했거든요, 아파트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해 빠르신 우리 정민이. 아니, 그래도 저 아까 JYP에서 소장님 센스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무슨 센스예요? 조용필. 아니요. 지금 우리 TV로도 보시지만 우리 또 유튜브로 보시면서 채팅에 또 참석해 주시는 애청자분도 계시지만 그 아이디어는 제가 채팅창에서 아,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아, 출처를 밝혀주셔야. 라라라님이 그러셨네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저는 소장님 느낌이 딱 네. 오잖아요. JYP 조용필. 네, 그래서 느낌이 되게 오죠. 네. 지금 나훈아 같은 분은 어디 소속이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나훈아 님께서는 뭐 사실 아마 뭐 은퇴를 선언하셨지만.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쪽에서의 뭔가 좀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상장된 회사들은 이제 엔터 4사 정도 네. 혹은 뭐 큐브 엔터 뭐 최근에 이제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룹이 재계약을 하면서 또 큐브도 이제 분위기가 훈풍이 불고 있고 뭐 이제 가장 기대하는 건 임영웅님의 소속사가 상장을 하냐인데 네. 뭐 기대는 해보겠지만 모르겠어요. 하실지는. 야, 그러고 보니 우리 엔트 4대 엔터주가 이제 4대 엔터주라 해서 아까 다 짚어봤습니다만 우리 한국 증시에서 그래도 이 엔터 업종은 양반이네요. 나 같으면 이명웅도 상장하고 장민호도 상장하고 영탁도 상장하고 이찬원도 상장하겠다. 한국 증시에서 그쵸. 이 풍토면. 그렇죠. 그런데 그 상장을 하지 않고도 잘 회사가 운영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참, 아니 하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이 쪼개고 상장하는 게 하도 진짜 기가 차서. 그렇죠, 맞습니다. 엔터는 그런 거는 안 하네요. 그래도. 지금 이거는요. 네. 즉 확실하게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해서 이 엔터 업종은 리스크는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를 이렇게 규제를 할 만한 산업이 규제를 딱히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없다. 네. 왜냐하면 뭐 수출을 사실 뭐 수출이라고 보기도 좀 뭐하지만 그냥 엔터에서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케이팝 가수들이 막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진 또 네. 않기 때문에 아직 규제하기에는 너무 성장 초입이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트럼프 리스크로부터 정말 자유로운 섹터 몇 안 되는 산업 중 하나가 엔터지 않나. 좀 다른 얘기도 여쭤볼게요. 미디어 업종 좀 커버하시잖아요. 네. 그 CJ E&M 그 OTT 쪽 이제 티빙이잖아요.
티빙하고 웨이브 합병 얘기가 있잖아요. 요거는 또 어떨까요? 아, 사실 이 얘기를 이제 저희가 굉장히 오래 기다려 왔습니다. 예, 예.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예. 이랬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합병이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출혈 비용이 좀 나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이제 웨이브가 뭐 12 상환을 뭐 이제 티빙이랑 이제 뭐 SK 스퀘어에서 충당을 하긴 했지만 지금 돈을 벌고 있는 OTT 플랫폼이 없거든요. 네. 한국에는. 네. 티빙마저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티빙이 오. 뭔가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글쎄. 야구도 이번에 또 네네. 중계도 했고. 그런데 티빙이 작년 연간으로만 보더라도 이미 1,400억 가까이 영업 손실을 냈었고요. 올해 1, 2, 3분기를 합쳐도 뭐 거의 600, 700억 가까이 손실을 냈습니다. 아직까지 적자기 때문에요. 두 OTT가 합쳐진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비용, 굉장히 출혈을 되는 비용이 많을 것이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국내 OTT 시장이 좀 재편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티빙이랑 웨이브가 합쳐지게 되면은 요새 TV를 잘 안 보시잖아요. 네. 그래요. 물론 저는 봅니다만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TV를 잘 안 보시다 보니 TV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티빙 웨이브 합병 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웨이브가요 지금 지상파 3사의 라이브 혹은 뭐 다시 보기 채널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티빙이랑 합쳐지게 되면은 사실상 TV를 보지 않아도 티빙이라는 OTT 안에서 모든 지상파 방송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TV를 대체하는 디지털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것도 있고 지금 넷플릭스에 대항할 정도로 커고 있는 OTT가 뭐 티빙이나 뭐 쿠팡 플레이 정도밖에 네. 없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둘의 이제 합병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기사에 나오면서 CJ ENM도 최근에 좀 주가가 야금야금 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배경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그럼 엔터주 내에서 연구원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탑픽이 좀 있으세요? 많이 다들 올랐습니다. 예. 그럼에도 저는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아, 그럼에도 JYP. JYP를 선호합니다. 그럼에도 네, 사실 이게 제가 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일 수는 있는데요. 하이브보다는 엔터 네. 3사 중에서는 바스켓 어떤 종목을 담아도 지금은 다 좋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종목을 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굳이 하나를 꼽아본다면 저는 이제 JYP를 꼽는데요. 그 이유가 이번 주 금요일에 12월 6일에 이제 트와이스가 또 미니 앨범으로 컴백을 합니다. 아, 금요일에? 네, 12월 6일에 이제 컴백하는 가수들이 예. 좀 많은데요. 트와이스가 컴백을 하게 되면 스트레이키즈 때처럼 우리가 네. 이제 엔터에서 기대하는 거는 음반에서의 성장도 있습니다만 공연 성장, 그렇죠. 공연 모객이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날까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기대하는 게 공연 얼마나 많이 할까가 궁금해서 기대하는 네네. 거잖아요. 비슷한 논리가 트와이스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12월까지도 조금 더 상승, 12월이라고 해서 12월에 끝난다는 얘기가 네네.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뭐 SM이나 YG엔터도 저는 충분히 너무너무 좋은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SM도 지금 신인 아이돌이 2팀이나 한두 달 네네. 안에 데뷔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인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YG 같은 경우도 베이비몬스터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신인 걸그룹이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지금 1월, 2월 그리고 이제 일본 시장 투어 계획까지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계속 투어 일정이 공개되면서 모객이 얼마나 늘어날까 네. 조금 더 이제 보신다면 이제 YG도 충분히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현재 연구원님 네. 가시기 전에 하도 궁금해가지고 네. 이 초록뱀 미디어라는 이 주식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이거 거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이제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네네. 드라마 제작사이고요. 초록뱀이 사실 드라마 제작도 하는데 네. 여기가 이제 다른 쪽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맞아요. 그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고 예? 치킨. 치킨. 네, 그 치킨 프랜차이즈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요식업 쪽에서도 돈을 좀 많이 벌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드라마 제작사들 지금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12월 26일에 오징어 게임이 또 공개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징어 게임 공개되는 기대감으로 드라마 제작사들이 12월 중에는 주가 흐름이 괜찮을 걸로 보는데 이제 초록뱀 미디어나 너무너무 작은 이제 중소 제작사들은 상대적으로 거래도 별로 안 되고 있고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테마성으로 거래가 될 가능성이 테마성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해서 거래를 좀 보셔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오늘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정말 많이 사네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좀 견조하게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일단 니케이도 한번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한번 계속해서 시장에 보니까 관찰하시면서 좀 혼조네요. 혼조죠. 예. 혼조고 상승 출발했던 니케이가 그냥 이렇게 개장하고 얼마 안 가서 그냥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자꾸 갈수록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달러에는 계속 150엔인데 네. 한 2주 후에 BOJ도 FOMC하고 같이 살펴봐야 할 재료 아닌가 싶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